촛불 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국정브리핑 국내 언론보도 종합 부처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의견 실명 댓글 기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보도가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같은 지침을 노 전 대통령이 내렸다면서 댓글 정치의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 하지만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실명으로 부처 입장을 적극 밝히라고 지시한 것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동원해 외곽팀을 꾸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 부처의 일상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에 의한 불법 행위랑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 의원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보수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 지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다고 압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자신이 직접 임명한 사정기관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사실상 사정을 지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괴멸하려는 의도로 정치 보복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반부패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의 원조 적폐부터 척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정당은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대 개명에 대한 퇴출 여부 판단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다 취소한 일을 살생부 작성 시도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새로운 적폐의 모습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욕하면서 더 나쁜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신적폐가 구적폐보다 훨씬 더 폐악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정치권이 미래를 대비할 시기에 다시 과거에 얽매였다며 여당과 보수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항상 뒤만 돌아보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다 중요한 일 다 놓쳤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들 반복하실 겁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 서로 다른 프레임을 내세운 여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드러나 당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던 옥도경 전 사령관 등의 증거 기록을 전부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군검찰단은 기록 사본 10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검찰이 증거 기록을 요구한 건 1년여 전, 즉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과 사이버사 부대원 진술 조서 등을 확보하고도 김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했다는 게 하나 요인이 될 테고요. 탄생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뭔가 톡톡히 신세적인 게 있어서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소극적이었거나 심지어 방해하지 않았나. 검찰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해 군의 재조사가 시작된 뒤 검찰도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김기현 전 과장을 이미 조사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장관 소환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제가 트위터를 한 게 한 7, 8년 됐나요? 8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략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가 탄생하기 훨씬 전이고 이명박 시절에 이제 트위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SNS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SNS가 활성화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신 거거든. 예. 노무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계정이 지금까지 살아 활동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컨텐츠의 보고가 됐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트위터 140자 풀린다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트위터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막 매출도 엄청 급감한다고 그래서 트위터가 망하네 이야기는 작년에도 우리가 방송을 했고요. 매년 나오고 그전에도 했는데 140자 제한을 푼다고 해요. 그래서 푸는데 완전히 무작위로 푸는 게 아니고 280자로 제한한다 그러는데 한국, 중국, 일본어는 제외예요. 이유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가져온 거죠. 뿌듯해요, 그게. 네, 유니코드라고 하죠. 그 UTP-8이라는 이렇게 좀 프로그램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좀 들었을 텐데, UTP-8 코드를 통해서 언어가 해석될 때 똑같은 140글자라고 해도 알파벳은 알파벳 하나가 이제 2바이트씩 차지하거든요. 근데 한글이나 한자나 일본어는 최소 2개, 많으면 3개 정도의 변수가 모여서 2바이트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쓸 수 예.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똑같은 길이 140글자 안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시아권에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트럼프의 로켓맨 가스관 예. 요거 보면은 그 사실 메시지가 별거 없어요. 예. 북한에서 뭐 기름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뭐 로켓맨 어쩌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트윗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상 거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그 김빙삼 씨 유명하잖아요. 전우영님, 역사학자 예, 전우영님 예. 이런 분도 있고 정말 잘 쓰는 분들 좀 있어요. 예. 무릎을 치게 만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트위터 본사의 프락치가 아닐까. 왠지 트위터에서 뭔가 월급 대가를 받는 것 같은. 블랙 영혼.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뭐 저도 SNS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SNS에 갖는 장점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솔직히. SNS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SNS로 실수해서 쩔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SNS를 물론 이제 언로가 막혔을 때는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분들이 뭐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면서 언론 역할을 하는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점점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친구들과의 놀이터 이런 개념으로 또 SNS를 쓰잖아요. 예. 근데 SNS에 너무 어떤 자기의 그 주장이랄까 주의를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면 꼭 사단이 나는 거야. 무리수를 두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SNS의 폐해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SNS를 불가피하게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SNS에 정말로 목매신 중독자들이 너무 많더라. 내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시간만 나면 SNS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SNS를 누군가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도구로 쓰면 좋은데 어떤 비난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분명히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NS에다가 굉장히 끔찍한 말들을 막 함부로 쓰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저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싶은 뭐 그 궁금증도 있어요. 자, 어쨌건 280자. 우리한테 280자를 주면 우리 방송 공지 있잖아요. 새가 날아든다 몇 회 이거를 네. 2개를 쓸 수 있겠군요. 2개뿐이 아니고 그 안에다가 그러면
한 회를 올리고 거기에 출연자와 간략한 요약 내용들과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한국도 해줘, 씨.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정권이 바뀐 실감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3천 쪽의 수사 기록을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수사를 했다는 거죠. 박근혜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경찰들도 그 사건 문제 없어. 어떤 문제도 없었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도 어차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 검찰도 경찰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다시 넘겨주면서 재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 되면 뭔가 미심쩍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일단 이게 뭐 지나간 얘기지만 가족들이 진범을 찾아달라고 재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 재수사를 요청한 거에 따라서 경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거고 그래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명백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 수사 자료 3천 쪽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을 제대로 요약만 해도 아마 그 안에서 증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한참 이슈였을 때 우리들 방송했던 내용 중에는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때 경찰 그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예, 사람도 예. 있고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죠. 뭐.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제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팟캐스트 하면 사람 돼가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 선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서 설마 사람인데란 말을 초반에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새끼 나이 부해 이런 소리를 SNS에서 막 많이 봤는데 실제로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한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목숨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왜 살인을 하는 사람 이번에 그 영화배우 성선미 씨 예, 남편도 청부살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걸 해? 그냥 좀 억울하거나 법에 고소는 할 수 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청부살인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많거나 이런 게 다 그런 사건 아니에요. 5촌 살인 사건.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요즘 실험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사람은 뺏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의 욕망보다 뭔가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손실을 입거나 뭔가를 내가 그 가지고 있던 거를 잃기 직전에 느끼는 그 고통이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그 반응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박영철이나 박영수나 사실은 다 박근혜 일가 친척 5촌 조카들이죠. 그 박근혜 그 일가 어떻게 보면 최순실도 연관이 있고요. 정윤회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일가의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홀쭉한 형인 박영수가 엄청 등치 큰 박영철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다 이 사건이거든. 네, 그것도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을 살해해서 그 시신을 들쳐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자기도 목매 죽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박영철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유경재단 운영권 분쟁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직전에 죽임을 당한 거거든. 누구나 의심할 수 있죠. 거기서 이득 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박영수도 죽어야만 되는 상황만 유추해보면 사실은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와서 운전석에 앉아서 자기한테도 그거를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거절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삐 처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입모양을 보고 딱 입모양을 보니까 정윤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SNS에서 사실은 정윤회가 거의 실트였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정윤회 씨인지 아닌지도 밝혀질 거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밝혀져야죠. 밝혀져야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정윤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거를 사주한 사람이 과연 박근혜를 위해서 이랬을까 아닐까
알아서 박근혜를 챙겨준 걸까? 박근혜의 명을 받고 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밝혀지겠죠. 한지갑론 지금도 재판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유경재단은 실소유주는 사실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 정윤회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단을 운영하고 생기는 사실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별명이 재단공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4개 재단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우리 마차님이 최근에 주창하고 있는 그 백수론? 고퀄 한량. 한량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잖아요. 네.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강탈하게 물려받은 재단들, 뭐 사학재단 같은 거 이런 거 출수금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네. 수억 원대 연봉이 나오는 자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마차님은 아버님을 원망하십시오. 그러네. 왜 재단 하나 정도는 물려줄 수 있잖아, 아빠. 그렇지. 재단 하나 정도는 물려줘야지. 그래서 딸이 좋은 대학 나왔지만 직장이 별거 없이 막 빌빌거리고 있을 때 여기 이사장 취직해. 가서 앉아 있으면 연봉 한 2억 주면 가볍게 나오는. 카드 한 장 써본 적도 없고 알아서 다 해주고. 아이고 참. 그것도 궁금해. 박근혜 삼성동 예. 집 그때 그 재산 신고에 27억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팔린 거 보니까 약 70억. 그럼 누군가는 또 슈킹을 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공시지가 문제인데. 예. 공시지가 문제인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 박근혜 씨는 재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보면 뭐 한 20억, 30억대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검소하시네.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삼성동에서 이제 이사 갔잖아요. 내곡동으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 그 실제로 팔았더니 그게 68억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배 이상으로 그들 무리 속에서는 사실은 그건 돈도 사실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아니 저는 근데 그 박근혜 집을 산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뭐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좀만 버티면 금매물로 해서 싸게 나올 텐데. 그 금매물로 싸게 나온 거 아니었을까? 아니 조금만 더 버텼으면. 지지자들한테는 성지순례와 같은 곳이죠. 이게 몇 달만 더 버텼으면 이게 뭐 한 30억대, 40억대까지 떨어졌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그걸 사버렸을까 싶어요. 그것도 기업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알만한 기업에. 예. 마리오 아울렛 회장. 그걸 왜 샀을까? 뭐 개인적으로 박바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박근혜가 아버지 없이 떨궈져 나왔을 때 집 사준 것도 사실은 맞다. 기업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산 것처럼 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한 3, 40억에 살 수 있는 거를 60몇 억에 샀을 가능성도 아니 없잖아. 이 사람이 당시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값싸고 위치가 좋아서 샀다고. 값싸고? 네. 정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지. 하나는 정말 돈 많고 한량이야. 근데 나 강남 살고 싶어. 더 비싸게 나와서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수도 있고 하나는 어떤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보존 차원에서. 근데 박근혜한테 뭐 우리가 지금 얘기가 좀 새고 있긴 한데 재밌네요 이게 더 오천 살인 사건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살인 사건 나고 이러는 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박근혜 집 시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재단에 무슨 수익이 얼마나 나겠냐 하지만요.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게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면 수천억 원대 뭐 조 단위의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실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경재단이 뭐 돈 얼마나 벌어? 유경재단이 아마 그 어린이 잡지도 발행해가고 그랬었죠 그때. 옛날에 지금은 폐간됐지만. 보물섬. 예. 아 그래요? 나 보물섬 되게 좋아했는데. 보물섬에 어린이 다 좋았어요 옛날에. 거기서 유경재단에 나오는 잡지들 되게 많았어요. 만화 잡지도 있었고 예. 어린이들 보는 제목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알고 봤더니 그게 박정희 유산이었다니 진짜 아이씨. 박정희가 번 돈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뺏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 폐간시킨 그 장본인이 최순실이라고 하잖아요. 밖에 정수장학회는 안 그래? 네. 정수장학회가 지금 MBC 사태의 기본이잖아요. 알고 그렇죠. 보면. 예. 박문진의 대주주니까. 정수장학회도 뺏은 거, 유경재단도 뺏어서 만든 거. 영남학원. 그렇죠. 영남학원. 와 대표적이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뺏어 먹은 거야. 말고 4대 재단이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재단이. 규모는 작은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것도 있고. 북한에도 뭐 재단 하나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얘네들은? 이제 근거 없는 낭설은 이제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수사했을 것 같아. 고소당하시기 전에 닥치시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오촌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면 정말 제대로만 이게 밝혀낼 수 있다면 사실 그런 세력들이 민낯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뭐 박근혜는 관련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으려나?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겠죠. 나 쟤 죽일 거예요라고 보고하지 않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똥바가지는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죠. 니들이 그렇지 뭐. 알겠습니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또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된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서혜순 씨입니다. 오늘은 방송하기가 참 편해요. 평상시 같으면 중요한 이야기 다 뺐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훨씬 더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서혜순 씨 관련해서는 오늘 일어난 일들,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게 어제 동안 계속 그 여진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방송하는 오늘은 김현정 뉴스에 또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아주 감정적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호 기자는 거의 양아치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더만요. 그 사람 기자예요?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기자래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뭐 이상호 PD께서는 뭐 PD신가 그분이 제작자신지 기자입니다. 뭐 무슨 기자 그분 기자 맞으세요 진짜로? MBC 기자 출신이시죠. 기자십니까 그분이? 예, 지금 고발뉴스 기자고요. 아 기자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뭐 기자 라이센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MBC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아 그러세요? 예. 글쎄요. 그런 분이 왜 영화 제작자가 되셨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그분. 근데 영화 제작을 하시더라도 예.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고 초상권이 있고 뭐 저희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 아 연락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아 연락을 했는데 닿지 않았다. 이분이 잠적을 해버려서 연락이. 잠적을 제가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죠. 연락을 받았는데 안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언제 연락을 그분이 하셔요? 뭐 저한테 뭐 어디에 나와서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자꾸 저를 20년 동안 쫓아다니고 아니 저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 혼자 된 사람을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호 기자와 서혜순 씨 이상호 기자께서 저를 잠적했다 처음에 하와이에 서우가 감금돼서 김서연이가 하와이에 간 적이 없어요. 좀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가 왜 국민들을 현란에 빠지게 하고 지금 혼자 되고 지금 혼자 남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상호 기자가 조사하라고 조사하고 무슨 잠적했다 그러고 뭐 도피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지금 100% 맞는 겁니까? 이런 나라요?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자, 조금 진정하시고요, 서혜순 씨.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게. 이상호 기자와 혹시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잠깐만요. 손석희 프로에도 나갔고. 제가 지금 질문 이어갈게요. 이상호 기자와 만약 이 자리에서 두 분 같이 좀 말씀을 나누시라 한다면, 방송 나가서 보고 그분이 뭐 아주 독하게 생기셨던데 나오시라 그러세요. 저는 할 말 있으시면 정정당당하게 남자답게.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치사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디스패치가 무려 5년 동안이나
추적했다면서. 우와. 정말 이게 좀 너무 신비로울 정도예요. 디스패치가 대단한 취재 능력. 서해순에 관한 특종을 하나 내놓아요. 난 이게 더 서해순의 특종 내용도 내용이지만 디스패치가 난 그 자체가 특종이야 이 새끼들. 사실 디스패치는 박근혜 정권 때는요 국정원의 블랙존이 아닐까 싶을 정도 의심을 받았어요. 흔히들 프론트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주요 이슈 때마다 어떤 상황들을 가렸던 것 같고 굉장히 정확하게 정확한 타이밍 필요한 타이밍에 요소마다 등장했잖아요. 가성비로만 따지면 일반 연예 전문 잡지들의 한 1000배쯤 되는. 그래서 마치 그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직원이 한 1000명쯤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저력이 있지 않을까. 주요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받았던 바로 그 디스패치인데요. 그 논란은 차츰 언젠가는 그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디스패치가 5년 동안 추적해서 내용들을 보면 서해순의 일탈, 행각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인이 사라진 거예요. 공연하러 갔는데 완전히 실종 신고를 하는 이런 상황. 근데 2박 3일 동안 실종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뉴욕에서 처음 만난 김광석의 고교 동창과 미롤 여행을 다녀온 사건 이거라는 거죠. 정말 영화 같아요. 그게 이제 김광석 씨 관련해 가지고 서해순의 거짓말은 그런 거였죠. 김광석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성희 기자 인터뷰는 그런 거예요. 김광석이 바람을 피웠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괴로워서 자살했다 이건데 서해순의 이야기는 근데 알고 봤더니 서해순한테 남자가 있었다. 그것도 김광석 씨의 고교 동창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별표로 나오네요. 이름이 이땡성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뭐 트위터를 보니까 본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이혜성이라는 이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하와이에서 설립한 회사 이름이 해성 코퍼레이션. 그 해성 코퍼레이션은 서해순의 해와 그 이땡성이라는 사람의 성을 합쳐서 해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한 거고요. 이 남자 이름이 이혜성이라는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영화 감독이나 뭐 시나리오 작가들 이런 분들이 정말 좀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극적인 어떤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걸 상황을 만들어내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띄워놓고 현실 세계에 이런 게 존재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뻘짓했구나 그동안. 이렇게 현실 세계에 이런 드라마보다 훨씬 더 이 드라마 같은 말도 안 되는 스릴러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김광석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그 묘사한 그래픽을 보면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줄을 목에 감고 천정에다가 줄을 맸다고 하는데, 그리고 계단에 누워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줄이 사람 몸 앞쪽으로 계단에 누워 있는데 계단 전방으로 비스듬하게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검이 의견에 보면 목에 줄 자국이 양쪽 귀 끝에까지 줄 자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쪽으로.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교살이라고 하죠. 교살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을 맸다든지 어쨌든 교살이든지 이 두 가지 전형적인 그 증거로 보이는데 줄이 그런데 사람 앞쪽으로 이렇게 천정에 메어져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됐다면 그 처음에 이 서해순 씨가 주장한 거에는 목에서 줄을 3번 감았다고 하는데 3번이든 1번이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사망했다고 그러면 뒤쪽에 자국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뒤쪽에 자국이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이거는 이 그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죠. 그 그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해순 씨 증언으로는 분명히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했는데 김광석 씨 그 목에 있는 흔적을 남겨진 기록들,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목을 매서 죽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흔적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줄을 위에다 메고 매달렸을 경우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서 당겼을 때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그래픽에 나온 거 보면 정말 사건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는 좀 어차피 이거는 그 공론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경찰이 좀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착수했는데 김광석 씨 사망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딸 서현양 사망 사건. 그 유기치사죄로 지금 가족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추정되는 사건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상태를 나쁘게 악화시켜 놓고 죽은 뒤에 병원에 가서
사망 신고서 정도로 받은 그런 사건인 거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김광석 씨 아니면 그 김광석 씨 따님? 따님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현양이 앓았던 그 병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종류의 그 유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폐렴이라는 그 병 자체가 갑자기 건강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악화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순간 폐렴으로 전환되는 거지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폐렴이라는 증상이 화들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서혜순 씨 증언으로는 이래요.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가서 약을 타왔고 나흘 후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렴이라는 증상을 아는 의료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원래 폐렴은 사전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이 악화돼서 폐렴으로 전환되고 그 폐렴이 더 이상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때 폐혈증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흘 만에 그 폐렴에서 폐혈증 사망까지 이렇게 진전된다는 건 사실 중환자실에서도 보기 드문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인 거죠. 그때가 그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 그 한겨울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약을 타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기 약을 타갔다는 것을 보면 폐렴 증상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고요. 감기가 걸리면 폐렴 증상이 살짝 오거든요. 우리 기침하고 그러면 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족들이 경찰에 고발을 한 내용은 뭐냐면 유기치사죄예요.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 그래서 유기치사죄로 지금 고발을 한 건데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 아이가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금 고발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수사는 내용을 그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검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과실로 괜찮겠지. 부모들이 과실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약물 먹이고. 근데 이 사람의 그 손석희 인터뷰나 이런 표정이나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정상적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시간적 인과관계를 보면 2007년 12월 23일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알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경황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그 경황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친정 아버지가 그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해 4월에 돌아가셨다. 가족들 간의 상속 문제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그랬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친정 엄마가 없었다 그런 일. 개뿔 네 아버지 사업 망해가지고 지금 유산 물려줄 것이고 없는데 무슨 그게 돈 갖고 싸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네. 문제는 서현양이 죽은 게 2007년 12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다음 달이에요. 2008년 1월 달에 하와이로 건너가요. 근데 하와이로 건너가서 실제로 만나서 동업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그 남자 김광석의 고교 동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땡성. 그러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 몸도 아픈 아이가 저작권도 걸려 있지만 일단 자기 인생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서혜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한 선의로 생각했을 때는 아픈 아이 방치해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의로 봤을 땐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딸한테 장애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이 서혜순 씨라는 사람이 이상한 게 정말 이상해요. 그 정신 세계가 이상한 게 뭐냐면 제 주위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 장애우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애우라는 표현은요. 제3자적인 관점에서 표현할 때 장애우,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장애우란 말들도 사실은 장애 갖고 있는 엄마들이 이제는 쓰지 말자고 그래요.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 그냥 장애인이라고 부르면 돼. 장애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 이상호 기자가 페북에 내가 서연이의 마음이라면이라고 적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빠 고교 동창이라며 20년 만에 불쑥 나타나 아빠를 배신하고 엄마와 여행을 떠났던 남자. 그 남자 때문에 비탄에 빠진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비운에 숨졌다.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의 노래를 따라 부르던 서연이는 그 남자와 동거하는 엄마가 미웠을 거다.
서연이는 철이 들며 모친 서혜순과 김광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갈등을 겪었다. 엄마는 아빠가 벌어놓은 돈으로 핸드백이며 비싼 옷이며 마음대로 사면서 왜 나는 인형 안 사줘?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처럼 미국으로 자신을 찾아온 엄마에게 동물 인형을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서연이가 한 말이다. 마음이 따뜻하며 영특했던 17살 서연이는 인터넷에 넘쳐나던 아빠의 타살 의혹 글들을 접하고 의심을 키워왔을 것이며 그럴수록 엄마와 갈등을 골은 깊어졌던 듯하다. 2007년 12월 23일 소녀들의 명절 크리스마스 이틀 전 새벽 서연이는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번에도 아빠 때처럼 최초 목격자는 엄마였다. 세상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아빠 때는 옆에 전과 13범의 외삼촌이 있었지만 서연이 때는 아빠의 사랑을 훔쳐간 그 남자가 있었다. 위의 글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여러분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서연 양 의문사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부르면 나가 진술하겠지만 서혜순 씨 출국 금지 조치 시 동거남 이땡성 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리신 글이에요. 어쩌면 그 남자가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공범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서혜순 씨가 모든 나쁜 짓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기의 동창의 부인과 그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가장 최악의 나쁜 놈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서혜순이 알아서 다 잘못해서 이렇게 보진 않아요. 예초에 그런 접근, 예를 들어서 뉴욕으로 공연하러 갔는데 공연 며칠 남겨두고 부인이 사라져버려요. 2박 3일 만에 돌아왔어. 사실 뭐 했는지 모르지. 공연 2, 3일 남겨놓고 부인이 사라졌다가 공연 직전에 돌아왔으니 가수가 뭐 리허설을 제대로 했겠어.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꾹 참고 공연해야 되니까. 왜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팟캐스트 하는 것도 평상시 때 감정 안 상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멘탈로 하는 일이잖아요. 멘탈이 무너지면 방송이 제대로 안 나와. 늘 즐거우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 고교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 악마성이 좀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광석 씨가 비혼해 죽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부인을 위로하다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김광석 죽음에 단초가 된 사건이야. 그들의 어떤 그 미롤 여행이네. 그래서 김광석 씨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사실은 그것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바람은 자기가 피웠으면서 김광석이 바람 피우고 그렇죠. 그런 고민들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서혜순과 이땡성? 정확히 이혜성이라고? 이혜성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이땡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저는 이 서혜순 씨 TV 인터뷰와 라디오 인터뷰를 다 종합해 본 결과 이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남편과 딸아이에 대해서 애정이 0이다. 애정이 0 내지는 마이너스. 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김광석 씨가 돌아가신 게 20년 전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때 제가 20대여서 기억이 안 나요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년은 긴 시간 같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2년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던 그날 새벽 5시부터 저 장례 치르는 날까지 1분 1초 기억이 다 나요.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다 기억이 나요. 일목요연한 누가 왔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맞아요.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20년이 지나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딸 죽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화장했어요. 장례를 절차를 안 밟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친가와 내 시댁과 내 친정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을 경우에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지 않았다?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애정이 마이너스였었던 상태였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야기 들어본즉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인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분들은 우리 광석이가 자살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수사로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당사자인 부인이 우리 남편은 자살한 거라고 확증을 해줘 버렸기 때문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증언도 했어요. 술 먹고 장난치다가 그 본인이 이야기한 게 영상으로 남았어요. 김광석 씨가 술 먹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어요라는 인터뷰도 해요. 네? 술 먹고 장난을 치다가 목을 매달았다고요? 그게 김광석 그 다큐 영화에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그거를 부정하죠. 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던 거거든요. 경찰이 재수사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인 부인이 이 사람 목매달아 죽었어요라고 하면 그걸 부검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매스컴을 막 와 있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살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라도 재수사가 실시돼가지고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된다니까.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왜 나왔대?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더 의심의 논조리를 보내게 만드는 인터뷰를 왜 했대? 근데요, 나는 이렇게 봤어요. 일단 서혜순 씨는 사이코적 성향이 있어 보였거든요. 정상이라고 좀 약간 다른 마인드, 사이코적 성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의혹처럼 김광석이나 서현을 죽인 사람이 아니야라는 어떤 확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설득에 세뇌가 된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변형병으로 가는 건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만 자기 나쁜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근데 행적에서 드러나잖아.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거짓말 실드를 막 둘러대다 보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친정에 무슨 뭐 유산 상속인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런 게 어딨냐. 네 아버지가 사업에 다 말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서현양 죽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하와이로 건너가서 사업체를 차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우리 네 명이서 우리 뭐 팟캐스트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니까는 뭐 하와이 가서 회사 하나 차려볼까요? 한다고 다음 달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해외에서 나가서 그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준비가 오랜 시간 필요한 건데 그게 서현양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건너갔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안 하고 알지도 않았다는 말에 사실은 뭔가 좀 개연성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바로 다음 달 23일이면은 다음 달이라고 하면 정확히 날짜는 안 나왔지만 1월 달 초인지 초라고 하면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간이고요. 중순이라고 해도 한 2-3주. 빨리 하와이로 건너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걸거쳐서라고 밖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더 있겠냐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김광석 씨 음반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해서 그 본가 가족들하고의 소송 문제가 대법원 3심이 2008년도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 사건 당사자가 서혜순 씨하고 서현양이 당사자예요. 그리고 이쪽 본가 가족들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김광석 씨 따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서혜순 씨에는 소송의 이익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부분에서 이익을 봤다. 그 대법원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법원에서 이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이 됐는데 파기환송이 된 것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파기환송에 대해서 2심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 서현양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법적 논리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서혜순 씨가 그걸 감추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췄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해서 그 소송의 이익을 많이 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보면 친권자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서혜순 씨 주장은 그래요. 아이가 미성년자라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어차피 내가 그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 거다라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엄연히 당사자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법리 다툼에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죠. 이게 뭐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그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물건 다루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닙니까? 된 거예요. 결론은 그 소송에서 서연이가 살아 있었다면, 딸이 살아 있었다면 이 소송의 문제는요, 이 딸과 그리고 딸 아이의 할아버지와의 소송이에요. 예. 그리고 엄마는 소송 대리인 친권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건데 아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와 할아버지와의 소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아이가 없어지면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재판이. 그럼 분명히 거기에서 이익은 봤을 거라고 봐요. 심김으로 해서. 그리고 뭐 최근 보도 보니까 저작권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오는 걸까? 이런 거 있어요. 영화에서 예를 들면은 택시 운전사의 첫 장면에 단발머리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뭐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살아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 영화에서 뭐 들어오는 관객에 따라서 뭐 저작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그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을 지급해야 되고, 사실 아직 팟캐스트는 그런 정도가 안 되니까 저작권 지급하지 않고 음악 트는 경우도 꽤 있어요. 솔직히 죄송하고요. 그거는. 이를테면은 김광석 노래들은 돌아가신 뒤에 알려진 노래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성 가지신 분들이 김광석 매니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뒤에 히트한 곡도 많고, 그래서 김광석 노래로만 뮤지컬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흥행하는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저작권료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뮤지컬 그날들, 디셈버 이런 게 다 김광석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 저작권 수입으로만 확인된 게 2014년에 1억 6천, 2015, 16, 17년 동안 3년 동안 2억 5천 이런 식으로 저작권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거죠. 그 외에도 김광석 씨하고 이혼했을 당시에 김광석 씨가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양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서예순 씨가 전 재산 플러스 저작권까지 요구해서 이 지금 여기까지 서예순 씨한테 온 거잖아요. 이게 모든 포인트 하나하나가 좀 소름 끼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이 저해가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제거가 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 마지막 약초님 순서입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뭐 3살, 4살 때부터 보이는 대로 돌려서 열어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마 4, 5살쯤 됐을 때 같은데, 저희 아버지 결혼 예물 시계를 이제 시계줄을 분해를 했어요, 제가. 헐. 예. 시계줄요? 예. 시계줄이 좀 박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예상하실 것 같은데 조립이 안 됐죠. 영원히 안 되죠. 예, 영원히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좀 이상한 세 줄을 끼고 다니시던 기억이 나요. 이제 어릴 때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모든 용돈을 제가 그 프라모델 만드는데 다 투자를 했어요. 그 부자들만 산다는 그 프라모델 아니에요? 그러게 당시에 프라모델이면 아니 당시에 해도 뭐 싼 거는 1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있었으니까요. 1,500원. 그 당시 1,500원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1,000원, 1,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설날 때쯤 되면 돈이 모이면은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뭐 타미야 거 이런 거 몇천 원 주고 사서 조립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늘 뭐든지 손에 들어오는 것마다 만들고 뭐 바꾸고 이랬던, 그렇게 놀았어요. 뭐 겨울이 되면은 하루에 하나씩 연도 만들어서 날리고 이랬거든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발전해서 저기 예전에 세운상가 가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납땜하는 전자 부품 키트를 팔았어요. 아, 그 무슨 과학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과학상자? 과학상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훨씬 좀 조금 전인데 조그만 그 지퍼백 같은 데다가 아주 조그만 이제 기본 부품 넣고 기판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예를 들어 뭐 꾀꼬리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라디오, 무선 마이크, 뭐 사이렌 소리 나는 거 이런 걸 좀 팔았거든요. 그런 걸 해가면서 이제 그것도 만들고 프라모델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놀았죠. 근데 그 중에 한 제가 중2 때인가 그때는요 겨울 방학을 한 달 온전히
배 하나 만드는데 투자한 적도 있었어요. 그 범선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옛날 돛 있는 배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살짝 덕후 기질이 있으셨네요. 예, 맞아요. 거의 덕후 기질이 있었는데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거만 만든 기억도 나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그때 제가 음악에 또 약간 이제 심취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가는 거죠. 한쪽은 음악, 한쪽은 만드는 거.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음악도 돈을 2개로 배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돈이 모이는 대로 자꾸 모르시는 분이 들으면 정말 집이 부유했던 것 같아요. 용돈을 양쪽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니. 먹는 걸로만 써도 부족한데. 저는 먹는 거에도 돈을 안 썼어요. 오직 거기에다만 돈을 쓴 거예요. 아, 설득이 되네요. 예.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음반 사러 다니고 나이 드신 분은 아실 텐데 백판이라고 해서 불법 복제판 그런 것도 구하러 다녔는데 저는 사지는 않았어요. 집에 있는 오디오 바늘이 망가질까봐 그런 거 못 사고 하여튼 음반 사가지고 매일 음악 듣고 매일 날 라디오 틀고 그 다음에 또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뭐 만들고 이렇게 관심이 흘러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모터가 달린 엔진이 달린 그게 확 꽂히기 시작했어요. 아, 뭐 무선 자동차 같은 그런 거요. 예, 그것도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런 엔진 달린 거의 끝판왕이 자동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증폭이 되면서 아, 나는 자동차를 한번 전공해 봐야 되겠다 하는 꿈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시작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보니까는 당시에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자동차는. 그래서 저기 중앙우체국 뒤에 가면은 그 외국 잡지 파는 데 좀 있거든요. 네. 예. 중앙우체국이라면 서울에 서울이에요. 예. 중국 대사관 있는. 예, 맞아요. 네. 그 뒤에요. 그런데 가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잡지를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사서 와가지고 보고 그랬어요. 기억에 카앤드라이버나 모터트렌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그거에도 맨날 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진짜로 자동차를 하게 되겠다 할 정도로 했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정한 게 아까 마차님께서도 목표를 정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프로팁의 수석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 미케닉이라고 하는. 미케닉이죠. 예. 수석 미케닉이 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 꿈을 아주 목표로 가지고 했는데 아, 제가 고등학교를 6개월밖에 못 다니게 된 거예요. 왜요? 좀 아팠어요. 왜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 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꿈이 그때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저는 사실 검정고시를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대학 다닐 때쯤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은 저는 27에서 갔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에서 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아, 너무 오랜만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2호선 지하철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뭐 하냐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무것도 안 할 때여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넌 뭐 하냐?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하려는 거 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동차 공학과 석사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아우, 씁쓸해. 예, 좀 씁쓸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딱 구체적으로 가졌던 목표를 이제 날려보내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아까 종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언제 가셨어요? 제가 27살이던 나이가 나오네요. 92년도에 가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대학을 아예 신학대학을 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신학교인데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이 됐는데 그때는 신학교였어요. 대신 이제 4년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군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면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군대도 갔다 왔고요. 방위병이긴 했지만 홍발증 듣고 있나 홍발증? 그 운전병 지원을 했는데 눈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위병으로 갔다 왔어요. 군대 방위.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꿈이 하나가 구체적인 게 생긴 거예요. 이제 고대 언어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폭이 됐어요. 또. 고대 언어라면 뭐 라틴어나 뭐 히브리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그냥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예. 그것만. 그거 하고 이제 뭐 헬라어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고대 근동 역사. 오. 예, 그 BCE라 그러죠. 요즘에는 BC라는 학문에서 BC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BCE, Before Common Era 쓰잖아요. 그거 한 4세기경부터 이제 제로까지 그쯤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따로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유학을 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아야 너 의지가 없었으니까 그랬지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막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 그때 사실 제 딸이 있었고 아들도 있고 아이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좀 박약한 관계로 이루지 못하고 제가 이제 목회 현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를 한 10년 했습니다. 오. 예. 전공이 그거고 원래가 제 일이 그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의 꿈은 그랬었어요. 일단은 교회를 한번 개혁을 해야 되겠다. 옛날 개혁자들의 그 마인드처럼 교회 안에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적폐. 예, 그렇게 말을 해도 되죠, 저는. 그쪽 사람이니까. 근데 한 3번 정도 좌절을 맛봤어요. 뭐 잘리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하나 이제 마음에 꽂혔던 게 뭐였냐면은 그 전라도 쪽에인가 어디에 그 댐이 생기는데 댐이 생기면서 이제 그 수몰되는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다 이주하기 전에 어느 교회가 먼저 떠나버렸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도 이제 소외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결국 이제 시골 같은 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시골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한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런 거 개척교회라고 하죠. 개척교회는 아니고요. 개척교회를 넘어서 뭔가 어드벤처 교회 같아요. 아니, 그거는 역사는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골교회.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 그거는 이게 완전 그냥 고생길이 예약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적어도 그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또 욕심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뭐 제 집사람이나 아이들도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버텨나가는 거였죠. 약소님은 절대 순복음교회 못 가겠네요. 예, 저는 저기 장신대 나왔어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이쪽도 만만치 않죠. 제가 원래 소망교 출신입니다. 또 MB 스타일. 예, 그분을 저 교회에서 몇 번 뵀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그래도 1단계는 이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래도 생각하고 현실은 달라서 그러다가 제가 몸이 진짜로 크게 아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디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간염이라 그랬는데 비형 간염인데 지금의 의술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생활 똑같이 해도 되는데 이미 너무 옛날이잖아요. 35년 전 이러니까 그때는 그 인식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만일에 그 상태로 가면 의사가 뭐 약 좀 먹고 다니라고 뭐 평상시 생활을 하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됐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안 맞았죠. 35년 후에만 그랬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를.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시골에 들어간 그 해에는 정말 큰 문제가 생겼죠. 몸에 암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모든 게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암이면은 또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 좀 그때 좀 심각했어요. 이제 초기긴 초기였는데 위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의사분들이 좀 뭐랄까 회의도 좀 하고 여러 검사도 받았는데 그래도 한 60% 정도를 한꺼번에 떼내자 그래가지고 떼내고 뭐 그 뭐죠 집중치료실에도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회복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인생의 회의가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제가 이제 아까 농사짓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산골로 그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신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귀농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산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생활하면서. 야, 그때 문재인 케어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때도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부의 도움을. 이제 암에 걸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은 아실 텐데 95%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수술 받고 나올 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한 450만 원 정도 병원비만 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아니었으면은 예,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국민 건강보험은 꼭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 화이팅. 예, 진짜 그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어떤 말이 저의 마음을 팍 하고 이렇게 때린 게 있었어요. 그때 책도 읽고 뭐 강연도 이렇게 외국 강연이지만 좀 보고 하다가 그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do you want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뭘 원하느냐? 근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really want라.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위해 나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서 나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신해철 씨도 똑같은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신해철 씨도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했었잖아요. What do you want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깊게 아마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한 두 가지가 되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자 뭐 이제 좀 가져온 게 있어요. 하나는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를 좋아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뭐 성경 공부든 뭐든 가르치는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잘했어요. 뭐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졸렸죠.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노잼? 예, 노잼. 예, 옆으로 새 나가는 말을 안 하니까. 예, 만담을 저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신 이제 가르치는 건 좀 달랐잖아요. 좀 이제 박진감 있게 할 수도 있고, 세세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참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팟캐스트 아까 야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팟캐스트도 감히 종교 팟캐스트를 한번 해볼까.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한번 해볼까. 저는 아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가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의외가 같은 말이 될 텐데 저는 프로 낚시인이 되고 싶어요. 프로 낚시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잘 안 와요. 말 그대로 그냥 프로페셔널이에요. 낚시로 먹고 사는 사람. 그게 가능해요? 예, 대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상금도 받고 스폰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해요. 낚시 대회가 있어요? 저는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갓집이 있고 그래서 낚시를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특히 재밌어 하는 게 그냥 베스 낚시라고 해서 그 루어 그 가짜 미끼로 하는 낚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낚시는 뭐 어떤 취미라기보다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했던 거라서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우리 바닷가 사는 분들은 그냥 뭐 방파제 나와서 뭐 자꾸 하는 게 생활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삶의 일부같이 되어버린 이거를 한번 한 프로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대회도 하고 있고 뭐 ESPN에서 중계도 하고요. 거기서 뭐 한번 큰 대회 같은데 우승을 하면 뭐 1년 내내 뭐 사인회만 다니기도 바쁠 정도로 인기가 있고.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큰 스포츠인가 봐요, 그게. 예, 굉장히 큰 스포츠가 됐죠. 신기하다. 근데 국내에서도 낚시는 한번 빠지면은 정말 중독같이 빨려든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몇 번 해도 그렇게 재밌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도시형 남자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약 중독을 낚시로 고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그 낚시하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횟집에 가면 주는데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종의 이제 스포츠 피싱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고기 잡으면은 안 가져와요. 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놔주세요? 네, 다시 놔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가물치 같은 거 낚아도 그냥 놔주니까 야 그걸 왜 놔주냐. 쏘가리 같은 거 하면 막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놔주죠. 예.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이게 스포츠화가 되려면 그렇게 네. 돼야 되니까 네. 예,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장래 희망인가요? 장래희망이죠. 하나는 가르치고 방송하는 거.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팟캐스트 제목은 말씀 못 드리지만 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 오늘부터 검색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